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경영참가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경영참가의 분류 첫 번째는 이 자원참가 자원참가 관련 있는 것은 종업원 주제 그래서 종업원 주제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정리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익참가가 나오죠. 이익참가는 스켈론 플랜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스켈론 플랜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켈론 플랜의 개념. 개념을 보시면 근로자의 경영 참가 제도 중에서 이익 참가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공동 협의를 도모해서 증대된 이윤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이윤 분배 제도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스켈론 플랜은 회사가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이윤을 분배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켈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상여금,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는 것은 보너스가 되겠죠. 보너스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이윤 분배 제도가 스켈론 플랜이 되는 거죠. 스켈론 플랜이랑 관련 있는 것은 보너스, 즉 상여금이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켈론 플랜의 배경이 나오죠. 스켈론 플랜의 배경. 스켈론 플랜의 경우는요, 미국의 MIT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 중에 스켈론이라는 교수가 창안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처강업계 침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제 1936년에서 37년 사이에 철강 노조 조직부장으로 노동운동 교섭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같은 투쟁적인 이슈로서 노동운동 전개에 한계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을 가져왔죠. 그래서 스켈론 플랜은요, 노사 공동 협력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켈론 플랜의 내용이 나와요. 스켈론 플랜의 내용은요, 노사 협의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한 제도가 있고 그리고 보너스 제도가 있죠. 첫 번째 제한 제도. 제한 제도는요, 종업원의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두는 거죠. 종업원의 참여 의식. 그리고 기업 경영에 지식을 총동원하는 새로운 형태가 제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제도는요, 종업원의 지식을 총동원하게 되겠죠. 종업원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제도, 이것이 제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이익을 창출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보너스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너스 제도 두 개 되는데 보너스 제도는요, 기업의 이익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이것이 보너스 제도가 되겠죠. 보너스는 다른 말로 상여금이 되겠죠. 상여금.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노사 관계 새로운 협력의 차원에서 형성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켈론 플랜으로 인해서 이제 협상이 중요시 됐죠. 협상이 중요시 됐고, 그 다음에 노사 협의가 중요해졌죠. 노사 협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스켈론 플랜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됨으로써 이익 참여를 통해서 그 이윤을 배분하는 제도, 이것이 스켈론 플랜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켈론 플랜의 효과. 스켈론 플랜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할 수가 있겠죠. 원가 절감, 그리고 작업 방법, 그리고 분위기를 개선할 수가 있죠. 그리고 품질 향상,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보너스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능률이 증진되겠죠.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충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됨으로써 협조적인,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조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게 정리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은요,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너스 산정, 보너스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 경영 규모와 정보화가 잘 된 기업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기가 변동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스켈론 플랜의 문제점 세 가지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익 첨가까지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리 첨가가 나오죠. 관리 첨가에는 첫 번째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노사 협의제. 첫 번째는 이제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개념.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영 참가 방식이다.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있는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공동 의사결정 제도이다. 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냥 실험 제도로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시면 1951년에 공동결정법이 있죠. 공동결정법, 그리고 1976년 신공동결정법이 나왔죠. 그 다음에 1972년에는 경영조직법을 개정하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기본 사상이 나오죠. 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보시면 기업의 경영층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 노조와 경영자 사이에 노조와 경영층이 함께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조와 경영자 사이를 살펴보면 함께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산업별 노조 대표와 산업별 기업가 대표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이 이제 불행에 닥쳤을 때에는 노동조합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 경영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노조 대표가 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 즉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요, 우리가 예전에 노사관계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노사관계 유형 중에 친권적 노사관계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간고사에도 나왔었죠. 중간고사에 독일의 친권적 노사관계형.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구조와 기능. 감사 역회가 나오죠. 감사 역회. 감사 역회는요,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감사 역회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공동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감사 역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의 주식회사 구조를 보면요, 주주총회, 감사역회, 이사회 이렇게 두고 있죠. 요즘 주식회사 구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있죠.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회, 그리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두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역회의 주요 업무들 보면요, 세 번째 내용은 주요 업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내용, 임기 5년의 이사의 선임, 그리고 주요 경영 정책과 정책의 결정, 그리고 경영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이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죠. 감사역회의 주요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역회 구성이 나오죠. 감사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첫 번째는 공동결정법이 있죠. 공동결정법은 광산 및 철강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공동결정법은 대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조직법은 중소기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것이 이제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죠.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는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는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 유형 중에서 친권적 노사관계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참가와 관련 있는 이제 마지막 주제 노사협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노사협의제. 노사협의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제도라는 법률을 정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노사협의제의 개요가 나와요. 노사협의제 개요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 상방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생산 경영 등의 문제 있어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상호 간에 이해를 깊게 하고 경영자 측에 협조하는 제도, 이것이 노사협의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노사협의회가 있죠. 노사협의회 유형을 살펴보면요.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체 교섭 제도가 나오죠. 단체 교섭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는 노사협의회 내지는 기업위원회 제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근로자 중역제. 네 번째 작업 현장의 참가 방식. 다섯 번째 근로자 자주관리 제도. 이런 것이 노사협의회의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노사협의제의 선진국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국형 노사협의제가 나오죠. 영국형 노사협의제는요, 공동협의 방식이 있죠. 공동협의 방식. 그리고 직장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형 노사협의제는요, 종업원 대표제, 그리고 기업위원회 제도. 세 번째, 독일형이 나오죠. 독일형 노사협의제는요, 직장 노동자 위원회를 두고 최고 경영자 위원회를 두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일본은 노동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노동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체 교섭 협의 기구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노사협의제의 선진국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그리고 협력 증진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노사협의제라고 하는 것은 참여가 중요한 거죠. 참여 그리고 협력. 그러니까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는 것이 노사협의제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노사협의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1963년 노사협의제를 도입하게 됐죠. 그리고 1997년에 와서 노사협의제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사협의제 성격이 나오겠죠. 두 번째 성격. 성격은요,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자와 그리고 경영자가 서로 참여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되는 거죠. 노사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산업평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노사협의제의 성격은요, 노사 상호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노사협의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특징 첫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와 운영이 법령에 의해서 강제화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관리적 내지 경영 참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조직과 운영에 관해 행정지도와 감독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체교섭 모든 활동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사협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문제점 이제 7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단체 교섭 기능상의 문제. 두 번째는 노사협의의 벌칙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는 설치 사업장 규모의 문제. 네 번째, 의결된 합의사항과 관련한 문제. 다섯 번째, 보고사항의 불성실. 여섯 번째, 협력과 분배의 조화 미약.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행정상의 문제. 여기다 문제점이 있죠. 그럼 이 다음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5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사 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신뢰성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해야 되겠죠.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올바른 이해가 정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개선사항.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개선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린트 있는 내용을 다 정리했고요.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210쪽 보세요. 210쪽. 210쪽에 보시면 제10장 경영 참가 요인이 나오죠. 제1절 경영 참가의 본질.
그래서 경영 참가의 의의가 나오죠. 첫 번째, 경영 참가의 개념. 두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고 경영 관리층의 경영 의사 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경영 참가의 특징 세 가지. 맨 밑에 줄을 보세요. 맨 밑에 줄 보시면 다만 나오죠. 다만 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그 다음 211조 두 번째, 경영 참가는 기본 유형에 따라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관리 참가 등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체의 교섭과 경영 참가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단체의 교섭은요,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대표만 참가해서 서로 협상하는 것이 단체의 교섭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경영 참가, 경영 참가는 직접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경영에 참가해서 의사결정하는 제도, 이것이 경영 참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 참가의 필요성, 필요성을 보시면요,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들로부터 조직에 대한 최대의 협력을 유발시키며 그들 경영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영 참가에 대한 욕구를 가능한 한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사 협력 제도, 이것이 경영 참가 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2조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노사 간의 협조, 두 번째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세 번째 인간성 존중, 인간성 회복. 첫 번째 노사 간의 협조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줄, 경영 참가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상의 이해로서 노사 협조의 기풍을 조성하며 예사 정신을 촉진시킨다. 역시 노사 간의 협조가 되겠죠. 두 번째,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첫 번째 줄, 생산에 필요한 많은 요소와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정호번 상호 간을 협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시킨다. 세 번째, 인간성 존중, 그 다음에 인간성 회복. 첫 번째 줄,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계에 의한 인간성 소외를 최소한 저지시키고, 그러니까 인간성 소외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인간적 측면을 중시하게 되고 인간성 존중, 즉 인간성 회복에 힘써서 사기를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3조 경영 참가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 그리고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 권력지향적 경영 참가 보시면 첫 번째 줄, 기업 내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력 확대하고 기업의 정책 결정에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여 경영의 의사결정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의해서 책임이 지도록 목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 첫 번째 줄,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나 작업 수행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가하는 형태. 즉, 직무지향적 경영 참가는 노동의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215조 경영 참가의 분류. 첫 번째, 자본 참가 나오죠. 자본 참가는요, 첫 번째 줄,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투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하는 동시에 경영에 대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자본 참가를 통해서 네 번째 줄,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킨다. 그리고 경영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6조 종업원 지주제가 나오죠. 종업원 지주제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근로자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 보유토록 권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종업원 지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주제. 노동주제는요, 일정한 조건하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노무 출자로 보고 그들에게 주식을 내주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217조 이익 참가가 나오죠. 이익 참가 중간 분담 보시면요, 이윤 분배제 목적이 나오죠. 이윤 분배제 목적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업원에게 이윤을 분배함으로써 노사가 공통적으로 이윤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애사 정신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업원의 근면, 그러니까 부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의, 그리고 능률 증진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참가권과 분배율을 근속연수와 결부시킴으로써 성실한 근속은 장려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률 증진의 수단이 되는 거죠. 능률 증진의 수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사 관계의 개선 수단.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에다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분배 참가권과 분배율이 나오죠. 그래서 분배 참가권과 분배율을 조정함으로써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7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협의 경영 참가 맨 밑에 줄 노사 공동 결정제가 나오죠. 노사 공동 결정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문단 다섯 번째 줄. 다음으로 노사협의제가 나오죠. 노사협의제는 공동협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노사 쌍방의 관심이 깊은 사항으로서 보통 단체 교섭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경영 참가에 논쟁이 나오고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경영권의 침해 문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약체화 문제, 세 번째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의 능력 문제.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자본 참가 관련 있는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 지주제는요, 두 번째 줄, 종업원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경영 참가 의식을 높여 기업의 충성심 내지 기속 의식을 높이고 노사 협조에 의한 능률의 증진과 생산 의욕을 높임은 물론 소위 안정 주주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 종업원 지주제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노사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노사 협조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세 번째, 종업원의 재산 형성. 네 번째, 종업원의 이직 방지. 재무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자본 조달의 수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가의 안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안정성 도모. 네 번째, 기업 지배 방지.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종업원 지주제 형태가 나오죠. 임의 주식 구입제, 그리고 저축 장려제, 이윤 분배제. 첫 번째 임의 주식 구입제 보시면 첫 번째 줄 자기 자금에 의해서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 옆에 보시면 회사에서는 자금의 분할 납입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특혜를 준다. 223쪽에 저축 장려제. 세 번째 줄 보세요. 종업원의 저축에 비례하여 장려금이나 무상주를 분배해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저축을 계속하는 기간은 대개 5년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224쪽 이윤 분배제가 나오죠. 이윤 분배제는 첫 번째 줄 회사가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공로주 또는 종업원의 명의 형식으로 저축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진정한 노사협조에 큰 기회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 나오죠. 종업원 지주제의 문제점. 사용자 측에서 보면 첫 번째, 주식 소유 종업원과 비소유 종업원 간의 분열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 향상에 저해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25쪽 두 번째, 경영제 지위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의 다양성에 인해서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 측에서 본 문제점. 주가 하락 시는 그 밑에 줄 보시면 종업원 사기 저하 그리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끝에 보시면 노동조합의 해유 내지 분열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25쪽에 보시면 이익창과 관련 있는 스켈론 플랜. 스켈론 플랜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노사협조의 결과로 보고 총 매출에 대한 인건비 전략 분으로서의 이윤을 주는 인센티브 임금제이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상여금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상여금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이윤 분배 제도이다. 그래서 스켈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 대비되는 개념이 장부 가치가 있죠. 장부 가치 내지는 시장 가치.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도 회계 공부할 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죠. 그것이 시장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가치 중심으로 둔다. 그 다음에 226쪽 보세요. 226쪽 기본 산출 방식 네 번째 줄 임금 총액은 생산액 곱하기 노무 비율로 구한다.
그 다음에 스켈론 플랜의 배경. 네 번째 줄 보세요. 1936년에서 37년 사이에 철강 노조의 조직 부장이 되어 동료들로부터 신입을 얻어서 노동운동을 계속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협상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 첫 번째 줄 보시면 기업과 대립 투쟁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으로서만.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노조와의 공동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다음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보시면 제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종업원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켈론 플랜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노사 협의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스켈론 플랜의 핵심은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제한 제도, 보너스 제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한 제도가 나오죠. 제한 제도는 노사 협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전통적인 제한 제도는 개인 중심인데 반해서 스켈론 제한 제도는 집단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켈론 플랜은 집단이 되는 거죠. 집단 중심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제한 제도는 조직 구성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231조 스켈론 플랜의 효과. 첫 번째 줄 협조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업에 가져다 준다. 그래서 스켈론 플랜의 효과로서 종업원의 고충이 감소되겠죠. 종업원의 고충이 감소되고 종업원의 제한의 활성화 그리고 상여금 배분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기업 경영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232조 문제점 나오죠. 스켈론 플랜의 문제점 세 가지. 첫 번째는 보너스 산정의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 규모와 정보화가 잘 된 기업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변동 시에 적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233조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개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영 참가 방식이다. 두 줄 아래에 보시면 대표적인 모형이 독일의 공동 의사결정 제도가 되는 거죠. 독일의 공동 의사결정 제도. 그 다음에 234조 표 10-8 보시면요 독일의 노사공동 의사결정 제도가 나와요. 첫 번째 공동결정법, 그리고 두 번째 신공동결정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조직법.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기본 사상.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기업의 경영청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노조와 경영자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노조가 경영층과 함께 기업을 대표한다는 사고이다. 세 번째 의사결정은 산업별 노조 대표와 산업별 기업가 대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한다. 네 번째 기업의 불행이 닥쳤을 때 노동조합도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영 정책을 결정하는데 노조 대표가 참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235조 노사 공동 의사결정 제도의 구조와 기능이 나와요. 감사 역회의 기능 첫 번째 줄 공동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줄에 기업의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회사 구조를 보시면요, 주주총회, 그리고 감사역회, 그리고 이사회 이렇게 세 가지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동함 1번 임기 5년에 이사에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요 경영 정책과 전략의 결정. 세 번째 경영에 대한 조사와 평가. 그 다음에 236조 노사협의제가 나오죠. 노사협의제는 우리나라 법률로 보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협의제 개념이 나와요. 개념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 상방의 이해관계가 대입되고 있는 생산 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고 경영자 측에 협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제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제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39조 노사협의제 유형이 나오죠. 첫 번째 단체의 교섭,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는 방식의 노사협의회 내지는 기업위원회 제도, 세 번째 근로자 중역제, 네 번째 작업 현장의 참가제, 다섯 번째 근로자 자주관리 제도. 그 다음에 선진국의 노사협의제 영국형 보시면요, 영국형은 노사협의제가 나와요. 노사협의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공동협의 방식. 공동협의 방식은요, 노사 간의 인간적 동질성을 공감하게 하고 근로자의 고충과 불만을 해소시키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게 공동협의 방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직장 교섭. 근로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수단이 된다. 그 다음 페이지 240조 프랑스형 노사협의제. 두 가지 방식이 나오죠. 첫 번째는 종업원 대표제, 그리고 기업위원회 방식. 종업원 대표제는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상시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 설치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위원회 방식. 기업위원회 방식은요, 사회적 사항에 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나 기술적 사항이나 경제적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권만 가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독일형 노사협의제. 첫 번째는 직장 노동자 위원회 방식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최고위원회 방식. 최고경영위원회 방식은요, 기업 차원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노동자 위원회 방식은 종업원 대표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종업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자와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1번형 노사협의제. 첫 번째 줄 보시면 노사협의제에 관하여 노동법이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다음 맨 밑에 줄 1번에 있어서 노사협의기간. 241쪽 보시면 경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생산협의회, 생산위원회, 공장위원회 등이 있다.
그다음에 242조 우리나라 노사협의제가 나오죠. 우리나라 노사협의제에 보시면 성격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 목적 첫 번째 줄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48조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시면 문제점 7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단체 교섭 기능상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협의 벌칙 문제, 세 번째 설치 사업장 규모의 문제, 네 번째 의결된 합의사항과 관련된 문제, 다섯 번째 보고사항의 불성실, 그 다음 여섯 번째 협력과 분배의 조합이야, 일곱 번째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은 첫 번째 단체 교섭 기능상의 문제. 단체 교섭 기능상의 문제는 첫 번째 줄에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회가 행하는 노사협의회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협의회 벌칙 문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강제화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설치 사업장 규모의 문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종업원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으로 더 낮춰야 한다. 네 번째 의결된 합의사항과 관련한 문제. 그래서 합의사항에 문서화를 해야 되고 그 효력 및 이행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50조 또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도 사실상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고사항의 불성실.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사업주들은 계획 누설 등으로 우려하여 경영 공개를 기피하고 경영의 어려운 점만 강조하여 밑에 줄 보시면 경영 상태 보호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협력과 분배의 조합이야. 첫 번째 줄 근로자의 경영 발전을 위한 개선의 협력과 그에 상응하는 최선의 분배가 사용자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밑에 두 줄 아래에 보시면 협력과 분배의 문제가 충분히 연루되어 있지 않다. 일곱 번째 이제 행정상의 문제. 노동행정이 비전문화되어 있다는 것과 노사교육이 형태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는 노사 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 세 번째 새로운 리더십 확립. 네 번째 기업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분토의 조성. 다섯 번째 미비점을 지니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 10장 경영참가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